엄마,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내가 깨어났을 때 아들이 꾸민 소름 끼치는 연극의 한가운데였다. 제가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감정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60세가 되었을 무렵 깨달았습니다. 어떤 자식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들이 더 이상 부모에게서 얻을 게 없을 때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드라마나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저희랑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때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늘 바쁘기만 하던 애들이 갑자기 저를 챙겨주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횟집을 하며 평생 일만 해온 저에게는 여행이란 꿈 같은 단어였거든요. 아침 일찍 아들 차의 뒷좌석에 앉아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나무들, 맑은 하늘 그리고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길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네준 음료수를 마신 후 몸이 무겁고 눈이 점점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차 안에서 절대 잠들지 않는 저였는데 그날따라 이상할 정도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들린 말, 확실히 주무시지? 응, 이제 시작하자.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아들은 가방에서 밧줄을 꺼내고 있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청테이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느슨하게 묶으면 안 돼. 완벽하게 해야 돼. 수면제는 충분했어. 저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들은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제 눈과 귀는 이미 모든 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구르면서 온몸에 상처가 났지만 그 상처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친구를 통해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다단계에 빠져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엔 부끄럽고 두려웠던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가짜 납치극을 계획한 것입니다.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제가 잠든 사이에 묶은 다음 가짜 납치범으로 친구가 등장해 돈을 요구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보다 저를 돈 나오는 기계로 여겼다는 사실이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딸만이 조용히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자식들 위해 사는 거 그만해. 이제는 엄마 인생 살아.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피부과도 다니고 좋은 옷도 사보고 혼자 전원주택 보러 다니며 이제야 비로소 나로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저희가 미쳐 있었어요. 지금은 빚을 갚으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용서받고 싶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그들을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혹은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삽니다. 더는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제 사랑이 제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그냥 엄마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며느리가 조용히 찾아와 용서를 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법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도 사라졌고 아들한테서 오는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았죠. 화분을 돌보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위안을 느끼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진짜 저로 살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얇은 서류 한 장이 그 고요함을 무너뜨렸습니다. 겉봉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법정 출석 통지서, 사기 혐의 증인 출석 요청. 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납치극에 가담했던 바로 그 남자.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검거됐고 감형을 받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가 꾸민 모든 계획을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법정이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낳은 아들을 마주하기 위해 재판정에 서야 했습니다. 증인이 아닌 피해자로서 재판 당일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입었던 낡은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기억이자 가장 쓰라린 현실이 교차하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석에 앉은 아들이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굳게 담은 입, 그리고 저를 향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 눈빛. 옆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엔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죠. 그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라 법 앞의 선피의자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날 제 아들에게서 살의를 느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들었던 속삭임과 눈을 뜨며 본 광경, 그리고 차에서 뛰어내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저를 찢어놓았던 기억의 생생한 기록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들의 경제적 궁핍과 일시적인 충동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내가 나를 묶으려 할 때 엄마가 널 키우며 굶은 밤들을 단 한 번이라도 떠올렸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그 눈물의 무게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결국 재판부는 아들의 친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아들은 주범으로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송차에 태워지기 직전 아들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를 아들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그치지 않는 거리를 홀로 걸었습니다. 몸은 젖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짊어졌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엄마 이제 숨 쉬는 법을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날 저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마주할지도 모를 선택 앞에 섰습니다. 용서하고 있고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제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값없이 내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도 더디게 왔습니다. 낙엽이 마당을 노랗게 뒤덮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밧줄이나 속삭임이 꿈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직도 한 가지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에게서 온 예전 메시지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잔잔한 빗소리가 흐르던 오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그 오래된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십 개나 쌓여 있었고
모두 아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떤 문자는 길게 장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빚을 갚기 위해 아내와 함께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는 말, 그리고 손자가 이제 할머니라는 말을 배웠지만 아직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천천히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과라는 그 말 한마디,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3시간 넘게 앉아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손은 떨렸고 가끔은 펜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었다면 엄마에게 그런 공포를 주지는 않았겠지. 나는 밧줄을 받던 순간의 공포, 딸집에서 처음 잠을 자던 그날 밤의 불안함, 그리고 한때 며느리를 위해 고이 보관했던 혼수용 예복을 불태우던 날을 썼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 줄 한 줄 편지에 담겨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는 수신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는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가는 편지였습니다. 몇 주 뒤 아들이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했고 일부 피해 보상도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요즘 주차장 야간 경비로 일해. 비 오는데도 아내 우산 씌워주더라. 본인은 온몸이 다 젖었는데. 엄마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손자 한 번만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아빠 옷깃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용서를 받을 이유조차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마당에 함께 앉았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내주고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민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색칠하는 거 좋아해요. 수줍게 말했지만 색칠 얘기를 꺼낼 때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오래전 사두고 잊었던 색연필을 꺼내 주었습니다. 아이는 보물이라도 받은 듯 좋아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아들은 마당 구석에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를 향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가 돌아가려 할 때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와도 돼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기뻐서 손을 흔들며 돌아서는 순간 아들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에서도 보지 못했던 오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안아주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움도 미움도 없이 그저 순수한 호기심과 기대가 담긴 눈빛.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말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코코아 한 잔, 색연필 한 세트, 아이가 다시 올 수 있도록 고개를 끄덕인 그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제 아들, 그는 아직입니다. 아이를 핑계 삼아 용서를 구하려 한다면 그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다시 넘어갈 거라 생각했다면 그는 저를 너무 몰랐던 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식이니까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용서는 진심이 느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한 명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다른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겨울 속에서도 새싹처럼 제 삶에 스며든 손자. 그 아이가 저에게 새로운 사랑을 일깨워 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아니더라도 손자를 통해 저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더는 눈 감지 않을 겁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내 마음을 다시는 쉽게 내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래된 창가 옆 나무 테이블 위에 작은 액자 하나를 두었습니다. 사진 속엔 제 손자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국화꽃 사이에 앉아 제가 선물한 색연필을 꼭 쥔 채 말이죠. 그 사진은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웃음 속엔 겨울의 상처도 과거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밝고 따뜻한 햇살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매주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하고 당당하고 힘찬 목소리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왜 아빠가 오는 시간엔 늘 마당에만 서 있는지, 왜 아빠와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할머니는 나를 사랑한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엔 아이의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같이 못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이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상처를 남겼던 그 아들이 지금은 평범한 아빠로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는 기쁘게 제 다리에 매달렸고 저는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옛날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들이 어릴 적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도 어렸을 때 이렇게 착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착했지. 그림도 잘 그리고 웃음도 많았단다. 하지만 가끔 할머니를 많이 슬프게 하기도 했어. 아이는 말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아이가 함께 있는 풍경, 옆엔 나무와 집, 해님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는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을 줬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곧바로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끝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용서를 구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엄마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언젠가 엄마가 힘들고 지칠 때 엄마가 부르기만 하면 저는 달려올게요. 그냥 엄마가 제 엄마니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엄마에게 너무 많이 빚졌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사진 액자를 다시 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용서 때문도 망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이라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평화는 말보다 진심에서 오니까요. 그리고 그 진심은 어린아이의 작은 손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